초한지. 짧은 제국의 황혼. 이문열 평역. 엎드린 호랑이. 천하가 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 전, 초나라는 다른 육국에 비해 특히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다른 나라가 대강 이북에 자리 잡은 반면 오와 월을 아우른 초나라는 강남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북방의 나라들이 황토의 들판을 기마로 내닫는 만큼이나 초나라는 곳곳에 널린 호수와 하천에서의 물질에 능했다. 농사와 주식도 달라 강북의 육국이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데 비해 초나라는 벼농사를 주로 하고 쌀밥으로 끼니를 삼았다. 종족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북방은 한족과 그 언어를 중심으로 시경의 문화를 이룬 데 비해 초나라에는 형만이라고 부르던 남만의 갈래와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한 초사의 문화가 있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초나라의 춤도 남방 문화의 특색을 이룰 만했으며, 애절한 오나라의 노래는 나중에 중국 시가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사람들의 성격도 어렵지 않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북방 여러 나라와 초나라는 달랐다. 북방의 사람들은 느긋하면서도 다소간 음모적이어서 새롭게 도모함과 변화에 대응함이 아울러 느렸다. 그러나 한 번 일을 벌이면 끈질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 습성이 있었다. 그에 비해 초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직정적이고 맹렬하며 자극을 받으면 쉽게 분개했다. 하지만 그만큼 감성적이고 여린 데가 있어 한 번 사기가 상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약점도 있었다. 진의 시황제가 천하를 아우를 때도 가장 힘을 들인 곳이 초나라였다. 소양왕을 비롯한 선대의 오랜 약화 정책으로 초나라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지만, 처음 초나라를 치기 위해 보낸 이신과 몽염의 20만 대군은 태반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시황제가 몸소 찾아가 은거에 있던 명장 왕전을 다시 불러내고도 진나라를 비우다시피 해 긁어모은 60만 대군을 딸려 보내서야 겨우 초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시황제는 그렇게 힘들여 얻은 초나라 땅에 먼저 초군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남군, 구강, 회계, 세 군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회계군은 월나라의 옛 땅인 회계산에서 이름을 따온 군이지만 치소는 오나라의 옛 땅인 오중에 두고 있었다. 둘 사이의 요란스러운 쟁투로 오월동주나 와신상담 같은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긴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래 오패의 하나로 드는 이가 있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오나라는 월왕 구천에 의해 춘추시대에 이미 없어졌고, 그때 오나라를 아우른 월나라도 오래전에 시들어 그 왕 무강이 초위왕과 싸우다 죽은 뒤에는 초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시황제의 통일 뒤 회계군은 당연히 초나라의 옛 땅으로 여겨졌다. 그 회계군 오중 땅에 항량이란 장년의 사내가 있었다. 옌일곱 패전 항적이란 조카 하나만 데리고 숨어들듯 그리로 흘러든 이였다. 하지만 처음 나타날 때 그들의 행색에서 내비치던 고단함이나 외로움과는 달리 그는 곧 오중 사람들의 믿음을 사고 인정을 받아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걸 바탕 삼아 보이지 않는 힘을 길러 그 무렵은 진나라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오중거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항량은 특별히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곧잘 믿고 따라줄 만큼 탄탄하면서도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가
배우지 못한 이들이 의지할 만한 학식을 지녔으면서도 너그럽고 따뜻한 인품은 쉽게 정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중 사람들이 가슴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혈통이었다. 항 씨는 옛 초나라의 이름난 장군가로서 그 조상이 일찍이 항 땅에 제후로 봉해졌기 때문에 성을 그렇게 쓰게 되었다. 대대로 초나라를 위해 걸출한 장수를 배출해 왔는데 특히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항여는 오래도록 모든 초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항여는 하산 사람으로 초효열왕 때 장군이 되어 기우는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했다. 그가 훌륭한 장수였다는 점에서도 대개의 기록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왕, 부추와의 관계는 책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곧 자치통감은 진나라 장수 왕전이 먼저 항연이 이끄는 초군을 격파하고 그를 죽인 뒤 다시 이듬해 초나라로 쳐들어가 그 왕, 부추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에는 부추가 먼저 사로잡힌 뒤 항연이 왕족 창평군을 초나라 왕으로 세우고 회남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하여 초나라 재건을 위해 왕전과 싸우다가 왕전이 창평군을 잡아 죽이자 그도 자살했다고 한다. 이치로 보아서는 근 1000년이나 뒤에 쓰인 자치통감을 믿어야 할 것이나 다른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당시 초나라 유민들의 감정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사기의 기록에 더 믿음이 간다. 왜냐하면 초나라 부흥운동과 실패가 자아내는 비장감이 아니고서는 항연을 향한 초나라 사람들의 그 흔치 않은 흠모와 미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항연은 여전히 어딘가 숨어 살며 초나라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었으며 초나라 유민들의 저항 의지를 자극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했다. 단 석집이 남아있어도 진을 망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초나라의 유민일 것이다. 진나라에 의해 천하가 통일된 뒤 은밀히 세상에 떠돈 말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남공의 말이 민간에 멀리 퍼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초나라가 육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이질적이었던 것과 초회왕의 비극 때문에 그리 되었을 것이다. 진소양왕은 연횡책으로 초나라를 농락하던 끝에 동맹을 맺자고 속여 초나라 회왕을 진나라 영토인 무관으로 꿰어들였다. 그리고 회왕이 속아 무관으로 들자 매복해둔 군사로 그를 사로잡아 함양으로 끌고 갔다. 그 뒤 진나라는 초나라의 땅을 뺏기 위해 회왕에게 온갖 위협과 모욕을 주다가 죽은 다음에야 초나라로 돌려보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 진나라와 의연하게 맞서오던 남방의 강국 초나라는 크게 혼란해했다. 갑작스레 임금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스스로 지키기에도 급급한 약소국으로 전락했다가 마침내는 진나라 장수 왕전이 이끈 대군에 어이없이 멸망당하고 만다. 하지만 진나라가 반드시 초나라의 자녀 세력에게 망하리라는 말은 또한 항연의 초나라 부흥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멸망당한 육국 중에서 임금을 다시 세우고 진나라에 맞선 최초의 나라와 인물은 초나라요 항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량은 바로 그 항연의 아들이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어딘가에 숨어 조국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영웅의 아들. 그것만으로도 항량은 오종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에 넉넉하였다. 거기다가 다시 은밀한 소문으로 떠도는 그 망명의 이유는 더욱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초나라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던 그 해, 끝내 싸움에 진 항연의 자살이 전해지자 하상에 있는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수백을 헤아리던 노비와 식객들은 항연에게 오래 시달린 잔병들의 보복이 두려워 달아나고 더부살이하던 피부치들도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연의 아들 사형제는 대를 이은 명가의 자제다웠다. 마지 한백은 어질면서도 생각이 깊었고 가운데 항중과 항숙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뛰어났다. 막내 항예는 아비 항연을 닮아 지략이 있고 결단이 빨랐다. 떠나는 이들에게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 그들 사형제는 끝까지나마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밀려드는 진나라 세력에 맞서 마지막 저항을 펼쳤다. 항씨 사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족당 식객들은 먼저 조국을 망하게 한 내부의 적부터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하상 일대에서 전부터 연횡책을 내걸고 진나라의 간세 노릇을 해온 매국노들과 진주에 오는 진병을 스스로 나아가 웃음으로 맞아들이는 비굴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때로는 정복자로서의 횡포를 부리는 진병들도 타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상대도 맥없이 목을 내놓지는 않아 그와 같은 항씨 사형제의 저항과 매국노 처단은 곧 조직적인 반격을 받았다. 한동안 싸움은 작지만 치열한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진나라의 대군이 밀려들면서 쫓기는 것은 오히려 그들 사형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진병과 그 앞잡이들의 갑작스러운 반격을 받아 항중, 항숙을 비롯한 많은 일족과 식객들이 죽고 남은 사람도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채 기약 없이 흩어져 달아났다. 그때 맏형 항백과 헤어진 뒤 셋째 형 숙의 한 점 혈육, 항적만을 간신히 구해내 함께 하상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름을 양으로 바꾼 뒤 진병을 앞세우고 그들을 뒤쫓는 원수들을 피해 여기저기 떠돌다가 오중까지 흘러들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전에 요란한 소문이 되어 항량을 뒤따라 내려온 하상에서의 일들은 그의 남다른 혈통 못지않게 오중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제 나라를 무너뜨려 혼일 사해를 이루었던 해의 일이었다. 벌써 7패가 지났는가? 아니면 8패. 오중성 밖의 한적한 장원 사랑채에서 때 아닌 회상에 빠져있던 항량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봄이 짙어져 뜰한 이곳저곳에 봄꽃이 환히 피어 있었다. 더는 뒤쫓는 사람이 없다 싶자 조카 항적과 함께 살기 위해 사들인 장원인데 갖고 놓은 뜰이 제법 볼만했다. 그러고 보면 급하게 쫓기면서도 용케 지니고 온 재물 또한 그들 아제비와 조카가 위험을 잃지 않고 오중에 뿌리를 내리는데 한 몫을 크게 했을 것이다. 빈틈없는 성격을 지닌 항량은 진작부터 여러 대에 걸친 문벌 항씨가의 재산을 갈무리하기 쉬운 보화로 바꾸어 하상 여러 곳에 나누어 감춰두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쫓기게 되자 그것들 중 일부를 거두어 망명길에 올랐다. 그런데 저게 무엇일까? 꽤 넓은 뜰 안을 돌아보던 눈을 날카롭게 찔러오는 듯한 한 줄기 빛이 있어 항량이 눈길을 그곳으로 돌렸다. 뜰 한 구석 한적한 나무 그늘 저쪽이었다. 무언가 흰 장막 같은 것이 펼쳐져 있다가 이내 거쳤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을 보니 한 자루 장검을 들고 있는 청년이었다. 우로구나. 우가 칼을 익히고 있었구나. 우는 조카 항적이 몇 해 전에 늦은 관리를 치르면서 받은 자였다. 항량은 문득 한없는 자애의 눈길로 항우를 살펴보았다.
항량에게 항우는 죽은 가운데 형이 남긴 한 점 혈육인 동시에 초나라에서도 알아주던 자신의 가문 하상항씨의 유일한 후사이기도 했다. 큰형 백은 생사를 알 수 없고 나이 50이 가까운 항량 자신은 그때까지 소생이 없었다. 쫓기는 몸이라 예를 갖춰 아내를 맞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더러 몇몇 정을 붙여 몸을 섞은 여인이 있어도 어찌된 셈인지 택기를 호소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본 흰 장막 같은 것이 저 아이가 펼친 검기였단 말인가? 벌써 저 아이의 검술이 그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한참이나 항우를 먼 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항량이 문득 몸을 일으키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계부로서가 아니라 한 무사로서 흥미가 인 듯하였다. 장군가의 자제답게 항량도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다. 당연히 성취도 있어 유협들 사이에서도 무예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았고 난군 속에 떨어져도 몸을 가릴 만큼은 되었다. 하지만 방금 본 검기는 그런 항량이 보기에도 눈부셨다. 가만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항량은 짐짓 발소리를 죽이며 뜰을 가로질러 항우에게로 갔다. 조카의 무예 수련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몰래 조카의 성취를 가늠해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떨기나무와 굵은 나무 등골에 몸을 감추며 다가가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항우는 칼끝을 땅바닥 쪽으로 늘어뜨린 채 거칠어진 숨을 고르고 있었다. 8자 키의 우람한 몸매와 순진해 배면서도 위엄서린 얼굴이었다. 당시의 자는 약간 짧아 8자라 해봤자 뒷날로 치면 6자 남짓이었으나 그 키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왜소한 초나라 사람들과 견주면 산악 같다 할 만했다. 그 늠름하고 환한 항우의 모습이 다시 항량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그 사이 한숨을 돌린 항우는 장검을 칼집에 거두더니 나무 등골에 기대 세워두었던 창을 집어들었다. 긴 자루 끝에 쌍날이 달려 배기와 찌르기를 겸할 수 있는 창으로 날은 진과와 달리 쇠로 벼려져 있었다. 자루도 철갑을 씌워 여느 창보다는 몇 배나 무거워 보였다. 항우는 계부가 숨어서 보고 있음을 알기나 하듯 창을 들어 천천히 창법을 펼쳐보았다. 처음에는 단병접전에서의 창법이었는데 찌르고 베는 기세가 사납고 매섭기 그지없었다. 다음은 여럿과의 차륜전 형태인데 대여섯 군데에서 번갈아 치고 드는 적을 받아내는 동작이 여간 엄밀하지 않았다. 마지막이 대병 속의 혼전을 헤쳐나가는 창법이었다. 사방팔방 상하좌우에서 베고 질러오는 창칼을 퉁겨내며 맞받아 베고 찌르는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창날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자 다시 항우의 몸은 창대가 짖는 그늘과 창날이 내뿜는 빛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놀랍구나. 어느새 이 아이의 솜씨가 이토록 휘황하게 어우러졌단 말이냐. 항량은 그렇게 감탄하며 문득 항우가 처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 날을 떠올렸다. 몇 년 전 항량이 처음 항우에게 가르친 것은 글이었다. 비록 어려서부터 돌아다니며 숨어 살았지만 태어난 가문 덕분인지 항우는 그때도 초나라의 서법 정도는 대강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를 아우른 시황제가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자 항우는 문맹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이에 항량은 다시 진의 서체인 전설을 배우게 했던 것인데 결과는 뜻 같지가 못했다. 끝엔 아버님, 대장부에겐 문자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넉넉한 것입니다.
도필리로 일생을 살고자 하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문자를 다 익혀야 합니까? 어느 날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덮더니 다시는 필요하지 않았다. 항우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항량이라 억지로 그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다. 한동안 항우를 살피다가 슬며시 권해보았다. 그럼 칼쓰기를 배워보겠느냐? 무란 대장부가 마땅히 본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니라. 항우는 그 새로운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 얼마간은 항량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 들여 불러들인 무예의 달인들로부터 새로운 무예 초식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반복 단련에 실증이 났는지 곧 검술에 시들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초나라가 진에게 망한 것은 결코 문이 뒤져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을 잘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공보다 으뜸으로 삼는 저들의 상무에 진 것이었다. 너는 진병의 칼날 아래 피를 뿜고 쓰러진 부조 2대에 걸친 한을 잊지 말라. 항량은 항우가 무예 익히기를 게을리할 때마다 그렇게 다그쳤으나 항우는 왠지 불만한 기색을 숨기려 들지 않았다. 무라는 게 손목과 팔로 창검을 익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항량은 그 말을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듯했다. 그 몇 년 항우는 무예에 온 힘을 쏟아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고 이제는 그 성취를 바탕 삼아 보다 높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어르신, 주인 어르신! 갑자기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항량이 얼른 돌아보았다. 늙은 청지기가 아전바치 하나를 데리고 저만치 서 있었다. 또 무슨 일인가? 이번에는 몇 명이나 긁어모아야 하나? 아전바치를 알아본 순간 항량은 짜증부터 났다. 대남부터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아 회계수가 또 군역이나 요역에 끌고 갈 사람을 졸라댈 작정인 듯했다. 하지만 당장은 조카에게 자신이 엿보고 있었음을 들키게 된 게 더욱 짜증났다. 무슨 일이냐? 관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제야 항량도 군에서 나온 관리를 아른 체하며 그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공조리께서 어인일로 또 오셨소. 그러면서 흘긋 항우 쪽을 보니 항우는 어느새 창을 거두어 짙은 나무 그늘로 사라지고 있었다. 성난 듯한 그 뒷모습에서 좋건 나쁘건 자신을 쉽게 남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카의 자존망대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군수께서 나리를 찾으십니다. 항량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인지 굴리가 공연히 주눅든 얼굴로 대답했다. 보아하니 이번에는 뭔가 저 혼자만으로는 가운데서 절충하기 어려운 일을 내게 떠넘기려는 모양이구나. 항량은 문득 군수 은통의 의문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쨌든 은통은 수십만 호 회기의 백성들의 생사여탈을 주무르는 군수였다. 그가 사람을 보내 찾는다니 우선 조카의 일은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다. 천하가 하나로 되면서 진나라가 벌인 이런저런 토목공사 때문에 천하 36군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인부로 끌려갔다. 그러다가 시황제 32년 연나라의 방술사 노생이 동해에서 참위의 끌기를 얻어오면서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란 구절을 본 시황제는 호를 말 그대로 오랑캐, 그것도 북쪽 흉노로 해석했다. 그해 바로 장군 몽염에게 군사 30만을 딸려주며
흉노를 치게 했고 이듬해부터는 그 땅 곳곳에 요새를 쌓아 쫓겨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했다. 또 그 이듬해부터는 천하에서 널리 일꾼들을 끌어내 중원으로 밀려오는 흉노를 막을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니 천하의 군현이 모두 군사와 인부를 대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병졸로 나가든 역도로 떠나든 돌아오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길이라 백성들은 누구도 선뜻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일거리가 많은 진나라 도성이나 흉노와의 싸움터뿐만이 아니라 장성을 쌓을 요해처가 모두 서북의 멀고 험한 땅에 몰려 있는 데다 도달해야 할 날은 엄하게 정해져 있어도 돌아갈 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정에서 보내라는 사람의 머릿수를 맞춰대기가 9년마다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회계군은 특히 더했다. 땅 자체가 진나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그 어느 지역보다 반전의 감정으로 불어난 초나라의 고토였다. 무리하게 백성을 끌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누군가 진나라 조정에서 내려보낸 관리와 오중의 토착민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사람이 꼭 필요했다. 시황제가 보낸 진의 회계군수 은통은 몇 년 전부터 그 일을 항량에게 맡기고 있었다. 항량이 초나라의 명문자재라는 풍문이라던가 어딘가 반역의 냄새를 풍기는 그의 감춰진 전력이 깨름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우선 급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중 백성들의 불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항량을 내세워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항량도 기꺼이 그 일을 떠맡아왔다. 당장 진나라를 뒤엎고 초나라를 되일으켜 세울 수 없을 바에야 적당한 양보를 얻어내고 진나라에 순응하는 것이 오중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었다. 은통과의 담판에서 군역을 부역으로 바꾸고 보낼 사람의 머릿수를 원래보다 줄인 뒤 다시 오중의 부로들을 모아 줄어든 부담을 받아들이도록 달래는 것이 대개 그가 아는 중재와 조정의 내용이었다. 항량이 관아에 이르러 보니 은통은 객청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무슨 두꺼운 가죽이라도 덮어 쓴 듯 속내를 짐작할 길 없던 그의 크고 무표정한 얼굴이 그날따라 어둡게 굳어 있는 걸로 보아 예사 아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항시아우님. 차 한 잔 다 비우기도 전에 은통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두름을 감추며 항량을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은통은 항량보다 몇 살 손위임을 내세워 항량을 아우로 부르면서 친분과 신임을 과장하고 있었다. 위에서 점점 고약한 문서들이 내려오고 있네. 아마도 우리 황제께서는 천하 백성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싸움터가 아니면 일터로 끌어다 넣으실 작정인가 보이. 그럴 때 은통은 시황제의 권위를 대신하여 내려온 삼엄한 관리가 아니라 정말로 같은 고장에 함께 사는 형 같은 데가 있었다. 항량도 걱정스러움을 과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정에서 장성을 쌓을 역도 1만과 남월에 수자리 보낼 장정 1만 명을 우리 군에서 보내달라는군. 한꺼번에 2만씩이나 내놓으라니 이 형은 그저 아득할 뿐이네. 항량아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나? 한창 때의 회계군이 22만 호. 이제는 전란으로 죽고 여기저기 끌려가 20만 호에 훨씬 못 미치니 진나라 조정이 원하는 2만을 내려면 다시 10집의 장정 1명은 내야 한다. 더구나 작년 재작년 이태를 거듭 몰아쳐 이미 석집의 하나꼴로 역도를 끌고 가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보내지 않고 그냥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항량은 속으로 가만히 오중 땅이 더 낼 수 있는 머릿수를 가늠해 보았다. 그 일이라면 이젠 저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작년 함양에 일꾼 1만 명을 낼 때도 이미 젊은이들만으로는 모자라 머리 허연 늙은이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윽고 마음속에 선을 정한 항량이 먼저 그렇게 운을 떼어 은통의 속을 떠보았다. 은통이 능청을 떨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쩌겠나. 늙은 이 한몸 벼슬과 목을 내놓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만 뒤이어 밀어닥칠 조정의 대군은 또 어떻게 하나. 만약 정한 머릿수를 보내지 않으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우리 회계에 반역의 죄를 물으실 터인즉. 가장 회계군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하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진나라의 엄한 법령이나 점점 더 자기 도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시황제의 가혹한 결정들을 돌이켜보면 그저 말로만 해보는 위협은 결코 아니었다. 그 한예가 그해 온 천하를 흉흉하게 한 책 불사르기 소동이었다. 옛 제나라 땅 사람인 박사 순우월이 지금 진나라가 천하에 시행하고 있는 군현제에 왕족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기능이 없음을 걱정하며 지난 시대에 봉건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승상이사가 글로 이렇게 아뢰었다. 오제의 다스림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하, 상, 주, 3대가 서로 이어받음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린 것은 서로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대업을 창시하시어 만세의 공덕을 세우셨으니 어리석은 유생들로서는 진실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순월이 말한 것은 3대의 일이니 어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제후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나라마다 높은 관직과 후한 복록으로 떠도는 선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가 하나로 안정되어 법령이 통일되었으며 백성들은 집안에서 농공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형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유생의 무리들만 지금의 것을 배우지 않고 옛 것만을 배워 지금의 세상을 그르다 헐뜯으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상인 이사는 감히 아뢰옵니다. 옛날에는 천하가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후들이 서로 군사를 일으키고 하는 말마다 옛 것을 내세워 지금을 헐뜯고 허망한 것을 늘어놓아 실질적인 것을 어지럽혔습니다. 또 저마다 사사로이 배운 것만을 높이 지켜 세움으로써 천자의 조정에서 세운 제도를 비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시어 흑백을 가리고 모든 것은 지존한 분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사로이 배운 것으로 조정의 법령과 교화를 비난하고 법령을 들어도 자신의 학문으로 그 법령을 따질 뿐이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조정을 나가서는 길거리에서 의논하는 일이 잦습니다. 임금에게 자신을 과시하여 명예를 얻으려 하고 기이하고 별난 주장을 내세워 자신을 높이려고 하며 백성들을 모아 조정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에서는 황제의 위세가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붕당이 갈라질 것이니 실로 걱정됩니다. 신이 정하옵건대 사관에게 명하시어 진의 전적이 아닌 것은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박사관 이외의 곳에 있는 시, 서 및 제자 백가들의 저서는 지방의 관리들이 모두 모아 태우게 하옵소서. 감히 시와 서를 이야기하는 자는 저잣거리에서 사형에 처하시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시며 옛 것으로 지금의 일을 나무라면 그 일족을 모두 죽이시옵소서. 또 그와 같은 일을 보고도 잡아들이지 않는 관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시고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나도 잭을 태우지 않은 자는 얼굴에 먹을 뜨고 멀리 변방으로 노역을 보내소서. 불태워 없애지 않을 서적은 의학과 전복과 종수에 관하여 쓴 것들로만 하시고,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다만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소서. 아무리 법가의 논리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철저하고 비정한 전개이며 아첨이라면 너무도 지독한 아첨이다. 자신의 정서나 이념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남의 책을 함부로 태워 없애는 것. 어쩌면 진시황을 폭군 또는 반문화의 상징으로 굳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시황제는 그런 이사의 말을 받아들여 그해 천하 모든 거리의 회벽이 책 태우는 연기에 검게 그을릴 지경이었다. 좋습니다. 남월에 몇천 명을 보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번 달래보지요. 그것도 멀지 않은 곳의 수자리라 오중부로들에게 입이라도 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윽고 항량이 그렇게 절충으로 들어갔다. 은통이 어림없다는 듯 받았다. 나라의 명예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네. 장성의 역도 또한 이미 말을 냈는데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야 할 수 있겠나. 그쪽도 몇 천은 보내야 하네. 남월 쪽에 적어도 5천은 넘겨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만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제가 무슨 낯으로 다시 이 땅의 늙은 부모들로부터 자식을 빼앗고 아낙네들로부터 지아비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겠나. 우리 진나라의 엄한 법령은 아우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아우야말로 다시 한번 멀리 내다보고 방도를 내보게. 어떻게 조정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저 사람들을 잘 달래볼 길은 없겠나. 그렇게 두 사람의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루어진 절충은 장성과 남월에 각각 5천씩만 보내되 보내는 기일을 끌 수 있는 대로 끈다는 것이었다. 늙은 너구리 같은 놈. 아마도 처음부터 절반만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오중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기껏해야 그들이 조금 더 천천히 채비를 갖춰 떠날 수 있게 한 것뿐일지도 모르겠다. 항량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연히 쓴맛만 도는 차 한 잔을 비우고 관할을 나왔다. 그런데 관할을 벗어난 항량이 저잣거리를 지나갈 무렵이었다. 누가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항량을 불렀다. 항대염님! 항대염님! 항량이 돌아보니 만구란 건달이었다. 정한 거처도 하는 일도 없이 저잣거리를 빈둥거리며 이런저런 허드렛 일이나 잔심부름으로 겨우 입칠이나 하고 지내는 녀석이었다. 항량도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를 불러 머슴처럼 부렸다. 무슨 일이냐? 항량이 걸음을 멈추고 묻자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만구가 헉헉거리며 말했다. 어찌 그리 소리 소문 없이 관할을 드나드십니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진작부터 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문지기의 얘기를 듣느라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무슨 일이냐니까? 말 많은 것을 싫어하는 항량이 다시 그렇게 만구의 말어리를 잘랐다. 그제야 만구도 조금 숨이 가라앉았는지 차분하게 대답했다. 굴씨가 노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리께서는 통곡만 하고 계시고 몇 안 되는 족인들이나 이웃도 어찌할 바를 몰라 대형님만 찾고 있습니다. 굴씨는 초나라의 왕성으로서 경씨, 소씨와 더불어 3대 왕족의 하나였다. 초나라의 새 집만 남아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은 반드시 초나라일 것이다 라는 말에서 새 집을 말 그대로 새 가구가 아니라 그들 새 왕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이야 어쨌든 나라가 기울어지면 그 왕족 또한 욕을 면할 길이 없는 법.
굴씨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그 가문의 빼어난 인재인 굴원과 굴개가 원통하고 욕스럽게 죽어 머지않은 초나라의 멸망을 예감케 했다. 회왕 때 삼려대부였던 굴원은 이름이 평 또는 정칙이고 자는 영균이었다. 견문이 넓고 의지가 굳세었으며 칠한에 받고 문사에도 능숙하였다. 그는 좌도로 일하면서 제나라와 합종하여 진나라의 맞서기를 주장해 왔는데 상관대부인 근상이란 자의 참소로 조정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뒤 굴원은 별로 중용되지 못했으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길이 있을 때마다 올바른 진언으로 회왕을 깨우쳤다. 연횡책을 앞세운 진나라 승상 장이의 농간을 가장 잘 알아본 것도 그였으며 진소왕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관으로 가려는 회왕을 누구보다 힘써 말린 것도 그였다. 하지만 자신을 다시 불러 써줄 회왕은 끝내 무관으로 갔다가 진나라의 매복계에 걸려 함양으로 끌려간 후 시체가 되어서야 초나라로 돌아왔다. 거기다가 회왕의 뒤를 이은 경양왕 또한 간신의 침소에 넘어가 굴원을 다시 불러 쓰기는커녕 오히려 먼 곳으로 유배까지 보냈다. 그리하여 절망한 굴원은 명라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의 애절한 심사는 그가 남긴 어부사의 한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 네, 들으니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고 새로 멱을 감은 사람은 옷을 털어 입는다 하였다. 어찌 이 맑고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랴. 차라리 저 푸른 물결에 몸을 던져 물고기밥이 될지언정 어찌 희고 맑은 이 몸으로 세상의 티끌을 뒤집어 쓸 수 있으랴. 굴개 또한 회왕 시절의 장수로서 초나라 장졸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회왕이 진나라로부터 땅 600리를 얻게 해주겠다는 장의의 꿰매 넘어가 제나라와의 맹약을 저버리면서 고약한 싸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진나라 땅은 얻지 못하고 동맹국인 제나라의 신의만 잃게 되자 성난 회왕이 진나라에게 무모한 싸움을 건 탓이었다. 굴개는 왕명을 받아 갑작스럽고도 내키지 않는 싸움을 하러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던 진군에게 단수와 석수가에서 여지없이 지고 말았다. 이때 초나라 군사 8만 명이 목을 잃었고 한중 땅을 진에게 빼앗겼으며 장수인 굴개도 사로잡혀 욕되게 죽었다. 연행책을 내세운 진나라의 간계에 당했다는 점에서는 굴원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하다 보니 통일을 이룬 뒤에도 진조정이 굴씨들을 곱게 보아줄 리가 없었다. 초땅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살폈고 구실만 찾으면 여느 사람들보다 몇 배나 가혹하게 다루었다. 이에 굴씨들은 초나라의 도읍인 영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오중으로 흘러들었다가 방금 상을 당한 그 집안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항량은 생전에 굴씨가의 노만님을 본 적도 없고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도 특히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전부터 동병상련의 정은 느껴오고 있었다. 먼저 그 집안의 형세가 외롭고 가난함을 헤아려 급한 일부터 만구에게 일러주었다. 알았다. 만구 너는 상문객부터 면 모아 보내라. 그리고 피리부는 주온의 패거리도 찾아보고. 그 시대는 산 사람을 보살피는 일보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일이 훨씬 무겁고 귀하게 여겨지던 때라 장례에 관련된 일로 벌이를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 상문객은 장례식에 가서 삭슬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며
피리 부는 사람 또한 상가에서 일삼아 장송곡을 연주하는 악단의 일부였다. 항량은 먼저 곡해주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부터 부르게 함으로써 장례의 겉모양부터 갖추게 했다. 하지만 장례의 실질은 죽은 이를 산 사람들로부터 떼어내는 일로 그 과정에서 슬픔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였다. 항량은 상가로 가는 도중에 다시 몇 군데 들려 자신이 부릴 사람들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불러 모았다. 항량이 상가에 이르니 굴시가의 젊은 상주는 경황 없이 울고만 있었다.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는 왕족의 군색함과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살림이었다. 집안은 몇 안 되는 노복들과 가동들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오락가락하다가 항량이 불러들인 한때의 상문객들이 곡상봉을 들고 몰려들어서야 비로소 상가답게 어우러졌다. 오래전에 항량의 부름을 받은 오중의 자제들이 하나 둘 굴시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항량은 그들을 맞아 평소에 알아둔 바 능력대로 일을 살폈다. 항량은 그들을 맞아 평소에 알아둔 바 능력대로 일을 맡겼다. 셈에 빠르고 이제에 밝은 사람에게는 장례에 쓰이는 금전의 출납을 맡겼고, 발이 넓고 물자의 흐름을 잘 살피는 이에게는 재기와 장구의 수급을 맡겼다. 또 상주의 친지와 연비를 많이 하는 이에게는 발이 빠른 젊은이를 붙여 되도록 널리 상을 알리게 했다. 문상 오는 손님들도 항량의 조직과 배치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예만 표시하고 돌아가도 되는 문상객은 그냥 보내주었지만 쓸모가 있으면 붙들어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였다. 상주를 대신하여 빈객을 맞아야 할 사람이면 상주 곁에 두고 잡일을 거들어야 할 사람이면 각기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식이었다. 항량은 이전부터 누구든 상사가 있어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일을 도맡았다. 살림이 넉넉하고 권세 있는 자가 죽으면 상가 한가운데 진세라도 버리듯 자리 잡고 앉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상주의 슬픔을 달래고 그 허영을 채워주었다. 또 보잘것없는 저잣거리 늙은이가 죽어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상주라도 울며 매달리면 항량은 평소에 알아둔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누구에 못지않게 격식을 차려준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 어느 편에서든 그렇게 상사를 도맡아 치르는 항량을 보면 마치 대병을 부리는 장수 같았다고 한다. 사기는 그런 항량의 능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오중의 요역과 상사가 있을 때마다 항량이 도맡아 일을 처리하였는데 은밀히 병법을 사용해서 손님과 젊은이들을 배치하고 지휘하였으며 또 그로써 그들의 재능을 알아두었다. 요역을 도맡아 처리했다는 것은 아마도 군수인 은통과 오중 사람들 사이에 부역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긴장 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은밀히 병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꾸미고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뛰어났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그로써 그들의 재능을 알아두었다는 구절은 다른 뜻에서 눈길을 끈다. 곧 항량은 그때 이미 뒷날을 내다보고 나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중 초나라 땅에서 봉기한 여러 갈래의 세력 중에서 초기의 조직과 배치가 가장 잘 된 것은 항량이 이끄는 세력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장례를 통해 알아둔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발인날을 받고 산역에까지 채비가 미쳐서야 상가는 경황 중에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날은 어느새 저문 뒤였다. 항량이 비로소 한숨을 돌리며 술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젊은 가동 하나가 찾아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주인마님, 급히 돌아가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주인마님께서... 우가? 우에게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조카의 일이라 어지간한 항량도 놀라 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주인마님께서 나가시고 오래전에 한 장사가 찾아와 작은 주인과 무예를 겨루었는데... 그래, 우리 우가 패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지는 않으나 주먹과 손바닥을 맞대는 것에서 시작한 겨루기가 막대와 몽둥이를 지나 도검과 과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를 보고서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봐도 겨루기를 그치기는커녕 횃불을 마련해 사방을 밝히라는 작은 주인님의 말씀에 걱정이 되어 이렇게 큰 주인마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장사는 누구라더냐? 이름을 대기는 하였으나 낯설었습니다. 다만 환초의 수하라는 것밖에는... 환초의 수하? 항량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환초라면 오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수감으로 알려진 사나이였다. 힘이 세고 무예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법 인망도 얻어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겉으로 보아서는 항량보다 더 큰 오중의 세력가였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너무 드러나 있다는 게 오히려 탈이었다. 오중에서 누가 진나라를 상대로 일을 낸다면 그것은 환초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고 진나라 관부는 그런 환초를 눈여겨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환초의 수하라면 서로 피를 보아서는 안 된다. 항량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말에 올랐다. 언젠가는 서로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진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는 한 서로 등져서는 안 될 세력이 환촌의 패거리였다. 저만치 저택이 보이는 곳에 이르니 수많은 횃불로 뒤뜰 하늘이 벌겋게 타오르듯 밝았다. 큰 야전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듯 병장기 부딪는 소리가 멀리까지 요란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 집으로 돌아간 항량은 말에서 뛰어내리기 바쁘게 뒤뜰로 달려갔다. 횃불로 환한 뒤뜰 한가운데서는 짐작대로 두 사람의 장사가 길고 무거운 무기를 맞대고 있었다. 항우의 방청극과 낯선 사내의 장창이었다. 칼을 빼고 뛰어들어 먼저 싸움부터 말려놓고 보려던 항량은 그들의 병장기가 뿜어내는 무거운 기세에 흠칫했다. 하도 빈틈없는 막을 이루며 얽혀 있어 뛰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함부로 소리를 지르기도 두려웠다. 갑작스러운 고함이 한쪽의 기력을 흩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조카인 항우가 된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었다. 그 바람에 엉거주춤 멈춰선 항량은 한동안이나 다른 가동들처럼 싸움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구경하고 있는 항량의 얼굴에 차츰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다. 미세하게나마 조카의 우세가 느껴진 까닭이었다. 무엇 때문인가? 저 아이가 한 수 접어주고 있다. 조금 전 그 한 초씩도 한치만 더 내질렀으면 저자의 목을 꿰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저가는 오히려 방천극을 거둬들였다. 두고 볼 일이다. 그런 항량의 헤아림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시간도 가기 전에 갑자기 항우가 한 소리 큰 외침과 함께 방천극을 내지르더니 그 자루를 봉처럼 휘둘러 상대의 오른팔을 쳤다. 상대가 가벼운 신음과 함께 창대를 놓쳤다. 처음부터 상대를 다치지 않고 이기려 하다 보니 시간을 끌었구나. 무슨 뜻일까? 이제 항량은 느긋한 마음이 되어 조카가 하는 양을 살폈다. 무예에서는 한 수 뒤졌지만 인품만은 상대도 항우에 뒤지지 않았다. 비로소 사태를 알아차린 듯 두 손을 모았다.
병장기에는 눈이 없다는데 이렇게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소이다. 내가 미련해서 진작에 항영의 고명한 솜씨를 알아보지 못한 듯하오. 오늘 이 용저 한 수 크게 가르침을 받았소. 과찬의 말씀이시오. 무예를 배운 이래 용형처럼 날카로운 적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항우가 제법 그렇게 겸양을 했다. 그제야 항량이 나섰다. 장사, 어디 다치신 곳은 없소? 항영이 인정을 써 살껍질에 조금 상했을 뿐이니 걱정 마십시오. 다행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야, 나는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마련할 테니 너는 손님을 모시고 뒤따라 들어오너라. 잠시 뒤 항량의 저택에서는 조촐하게나마 정감 어린 잔치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그 용저라는 장사 뒤에 있는 환초라는 인물 때문이었으나 차츰 용저를 위한 잔치가 되었다. 용저는 고향도 조상도 기억 못하는 떠돌이 무사였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나 무예가 빼어났고 환초를 흠모하여 일찍부터 그 패거리와 어울렸다. 그러다가 항우의 힘과 무예가 뛰어나단 말을 듣고 겨뤄보려 달려온 것인데 그때 그의 나이 20, 항우와는 동갑내기였다. 항량은 용저를 통해 환초의 세력과 근래의 형편을 알아보았고 더 깊게는 환초의 됨됨이와 그가 세력을 모아 이루고자 하는 바까지 캐물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용저의 마음을 산 조카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이 아이가 성급하고 고집이 세다 하여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사람을 알아보고 끌어들일 줄도 아는구나. 그렇다면 사람을 부릴 줄도 알 터이니 아버님의 장제는 오히려 이 아이가 물려받았다. 내가 미칠 바 아니다. 하지만 항량을 감탄시킨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용저가 잠자리에 들고 숙질 둘만 남자 항우가 무겁고도 신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끝에다모님, 칼은 한 사람만 대적할 수 있을 뿐이니 오래 배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저는 만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을 배웠으면 합니다. 만인에 맞서 싸우다니 그 무슨 말이냐? 항량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되물었다. 여정의 세상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통일한 그 여세를 지우자면 어차피 한 차례 큰 싸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는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있던 항량이 진작부터 생각해온 일인 양 말했다. 네 뜻이 정이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병법을 익혀보아라. 그게 창칼을 휘두르기보다는 만인을 대적하기에 보다 나은 방책일 것이다. 마침 내게 모아둔 병서가 약